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차이 그리고 구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라이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뭐 범죄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특히 N번방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유영철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얘기가 막 나오는데 너무 궁금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세계 정신의학계에서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를 공통적으로 진단하는 용어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예요.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반복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을 분류하는 진단명이에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거 붙이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건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게 사이코패스인가, 어떤 게 소시오패스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정신질환 진단과 통계편람 DSM-5에 따르면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고 사기성이 있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후회나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높일 수는 있어요. 약 인구의 4% 정도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태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는 뭐냐면요.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요.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짜증,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50에서 80%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 중 15%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해요.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란셋에 게재된 해당 연구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사이코패스는 처벌과 죄책감에 대한 학습과 연관이 있는 뇌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에서는 영국의 보호감호소에 있는 강력 범죄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고요. 연구 대상자 32명 중에서 12명은 사이코패스였다고 얘기합니다. 사이코패스의 뇌에 회백질이 구조적으로 이상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회백질이라는 게 뭐냐면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뇌의 각 영역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진은 사이코패스의 뇌의 회백질 부분이 수축해 있어서 당혹감, 죄책감을 느끼기 어렵고 처벌과 보상에 대한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2005년도 영국에서 이뤄진 3,500쌍의 대규모 쌍둥이 연구를 본 결과 사이코패스의 유전율이 70%에 가깝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사이코패스의 편도체는 회백질과 백질의 양이 일반인에 비해서 감소되어 있었고 합리적인 사고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도 정상인에 비해서 15% 수준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한 교수가 그냥 장난으로 가족들의 뇌 사진을 쫙 찍고 뇌를 분석을 하다가 자기 거인 줄 모르고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 뇌는 분명히 범죄자의 뇌일 거야, 연쇄살인범의 뇌일 거야 라고 단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뇌가 누구 건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의 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어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고 가정에서 사회적인 그런 역할이라든지 행동을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조상들을 좀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최초의 연쇄살인범이 자기의 조상이었고 그리고 또 누가 또 연쇄살인범이었고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이 가족 내에 굉장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유전 확률이 70%나 되는 굉장히 높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좀 달라요.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욕구가 강해서 위험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인생을 도박으로 생각해서 타인의 인생을 이용할 생각으로 삼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자신을 위장해서 타인을 잘 속이고, 소시오패스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G.E. 패트리지가 1930년도에 사이코패스 장애의 사회적 괴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좀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식으로 명칭으로 명명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 하위 분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응용이에요. A, B, C, D가 있는데 A가 평범한 사람이고 B가 죽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A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B가 죽었어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죽은 사람을 앞에다 놓고 얘가 죽었어 어떡해,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C가 사이코패스라면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가 B, 안녕. D가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면 B가 죽었을 때 A는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럼 D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시오패스는 넌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먼저 119에 전화했어? 왜 넌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왜 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과 아예 감정적인 교류를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굉장히 공감 능력도 높고요. 사회적인 애착 능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후회나 반성도 느끼지 않고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감정을 못 느끼니까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도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의 정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라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이라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어릴 적에 겪었었던 심리적 외상, 그리고 감정적인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인성교육이 되지 않고 감정이나 공감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코패스도 4% 정도, 소시오패스도 4%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이코패스는 도덕과 양심에 대해 학습이 가능하지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이기는 해도 도덕과 양심이라든지 사회적인 기술은 훈련을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지만 부모의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것들은 훈련이 나중에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이코패스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래서 가르치면 되지만 소시오패스는 선이고 악이고 알지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살인이 죄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살인이 죄인 건 알겠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악마라는 걸 아는 악마고,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악마인 걸 모르는 악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보면 둘 다 결과적으로 후천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에 대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잘못 키우게 되면 소시오패스가 되고,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후천적으로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사회에 악이 되는 존재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올바른 방식으로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